집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바뀐 개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로 주택의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도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고 사회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게 되고 하면서 주거에 대한 규범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능들이 자꾸 복합화되면서 다양하게 자꾸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공간도 과거에는 엄마가 정해줬다면 요즘엔 알파룸도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선택하는 가구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도 건강한 주거, 웰빙을 고려한 주거로서의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주택이라는 것들이 기술의 발전과 가치감으로 인해서 테크놀로지가 부합된 그런 주택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AI, 4차 산업혁명 이런 너무 인간미가 없는 주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의 접근성, 자연이 들어오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결선상에서 집의 개념을 우리나라 공동주거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개발하셨잖아요. 집에 대한 개념이 옛날과 지금이랑 뭐가 바뀐 것 같으신가요? 초기에 뭐 분당 신도시 때, 뭐 일산 신도시 때 이때는 회사들이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모듈화되어 있는 평형도 공사비에서 양산 팔로업으로 가장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유니트를 해서 대부분 32평하고 24평이라는 그 두 가지 타입이 이제 탄생을 했고, 디자인이나 건축가들이 그걸 개발할 때는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고, 거주할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요즘 고급주택이나 다양한 주거 공간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서 설계도 굉장히 잘하고 다양하게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집합주거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최근에는 소비자 니즈를 따라가서 어떤 평면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는데, 그래도 여전히 관점에서 보면 공급자 시장이 강한 시장이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와 가장 다른 거는 어떤 걸까요? 과거에는 어떤 한 사업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윤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년 전 기준으로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 이윤이 난다는 거는 불가능한 시대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타겟층에 맞춰서 그래도 니즈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아주 다양하고 개념 자체가 공유, 그 다음에 경험을 중시한다든지 가격보다는 또 취향, 이런 식으로 자기 신념의 어떤 표출의 공간, 이런 쪽으로까지 디벨롭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인 클라이언트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소비자가 어떤 니즈를 원하는지,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런 변화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례를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결국에 이제 집이 상품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태까지 집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집에 사람이 맞춰서 산다라는 개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근데 지금의 집들은 이제 어떤 개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일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유심히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진짜 저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뭔가 레퍼런스를 보다가 내가 이걸 좋아해 하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꺼내는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의외로 자기의 삶의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를 좋아하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프로젝트 중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일산에 이제 주택 프로젝트인데, 어머니가 이제 자녀분 다 출가하시고 이제 혼자 주택에 이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자도 와야 되고 뭐 또 친척들도 와야 되고 손님도 와야 되고 하니까, 누군가를 위한 자꾸 그 사람이 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런 거 말고 지금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걸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럼 절 관련된 뭐 그런 소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게 있냐. 그러니까 창고에 막 액자부터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삶은 자녀분이나 손자분들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좋아하시는 것들 다 곳곳에 보이게 그렇게 배치부터 일단 시작을 해드리겠다. 집을 의뢰하는 개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비전문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심도 있는 질문들을 꺼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을 디자인할 때. 그래서 집의 디자인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니즈가 또 생기는 것 같고 그쪽에 저희는 좀 포커스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한 소장님은 클라이언트가 있는 커스터마이즈드 된 집을 디자인하시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것을 이제 디자인을 해도 나중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 집 앞에 내놓는 자기네 집의 장식물이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집을 지어서 드려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노인 주거 단지를 갔었는데 100몇 가구가 다 똑같았었거든요, 겉에가. 근데 그 집 앞에 본인들이 그동안 좋아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다 꾸며 놓으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는 무슨 직업을 가졌겠구나 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본인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면서 노후를 보내시는 걸 보고 디자이너가 그들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다르게 디자인해도 되겠지만 똑같이 해드려도 어차피 다르게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교정 선생님이 이제 주거 디자인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도시 안에서의 집합 주거를 계획해 나가시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한국이 너무나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 서울이라는 도시들 그리고 기타 도시들이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빠르게 보여줘야 되는 좀 필요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각각의 개인들, 가족 단위들이 어떻게 살는지를 보는 그런 여유보다는 사람이 있고 차가 있고 정부가 있는 이 환경에서 차는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장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큰 덩어리들 안에서의 주거를 계획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 소장님은 사실 정말 다양한 이 개개인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시의 라이프 안에서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취향을 좀 이해를 하면서 반영을 해주는 집을 디자인을 해주고 계신 부분에서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인데 이제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디자이너의 역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의 역할 그리고 이런 공간이랑 관련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이 영역 자체가 정말 다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 새로운 역할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집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집이라는 환경의 문화를 꾸미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포장을 하고 집도 포장을 하고 그래서 아 우리 집 되게 멋있어. 손님들 들어왔을 때 아 우리 뭐 조명이 뭐가 달렸어. 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는 누가 했어. 이런 약간 문화들이 한국에 이제 조금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집을 지어도 뭔가 앞에 있는 꽃이 달라질 수 있고 그거가 결국엔 집을 완성시키는 이제 방식들인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개념들을 못 깨는 것 중에 하나 거실은 커야 된다. 뭐 거실엔 TV가 있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기본적인 룰들을 실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화가 이제 지나서 잘 살아야 되니까 빨리 집을 지어서 그 집을 또 누군가 들어가게 되고 또 자랑을 하고 이 현재도 저는 그게 반복되는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아 정말로 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고 있구나의 개념이라기보단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아 이거 집 되게 비싼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급 사회로 더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고급화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공간 변화 있잖아요. 그 다양성을 담는 공간 변화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은 공간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들 있죠. 주거에 대해서 아까 거실이 커야 된다는 그런 공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거에서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공간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집의 공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동시에 전혀 다른 로케이션의 지역에 전혀 다른 대상들을 타겟으로 하는 주거 상품 개발을 지난 한 2,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 단위를 위한 집합주거를 디자인을 하는 거였다고 하면 20대 사회초년생들이 혼자 살았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떤 주거 공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고 같은 성격의 1인 단위의 주거자이기도 하지만 연령대로는 전혀 다른 40대 이상의 분들이 개인 단위로 거주를 하는 경우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1인 주거라고 해도 연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취향이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스타일을 녹여내줘야 될지에 대한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일반화를 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20대의 청년들이 혼자 사는 1,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기에 사는 임시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이 공간적인 니즈랑 어느 정도 삶의 진행이 좀 성숙되고 뭐 이제 나는 여기서 나만의 공간을 통해서 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한껏 영위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집의 환경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효율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질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스케일까지를 좀 더 이 공간을 세분화해서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정해주는 부분과 여기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한껏 취향을 누려보세요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타겟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주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획일화된 상태에서 일단은 공급이 끝난 상태죠. 공기업과 여러 가지 지자체 노력으로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숫자보다는 질에 관심이 있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질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떤 유형으로 집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연구 중에 수요 대응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파트 개발에 대한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핵가족, 뭐 맞벌이 가족, 노인주거, 재택근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맞벌이도 자녀가 몇 명이고 자녀의 연령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엄마의 직업이 어떻게 되고 아빠의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20대 청년이라는 그거는 정말 주택시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정책이 청년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결혼도 자꾸 늦어지고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하지만 부모 세대 이들이 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을 해결해주면 부모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꼴이 되는 이중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도 그걸 이제 장려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주택만 개발하다 보면 그럼 청년들은 다 조그맣고 안 좋은 주거에 사느냐면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결혼이 늦어지지만 전문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또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원하고 있어서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니드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자기들이 찾아내기 힘든 자기네 니즈를 우리가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골 살다가 도시를 왔는데 어릴 때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김석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내에서 집도 지어보셨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집을 지어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다르던가요? 그 관점이. 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강하고 가격이 일단 비싸고요. 미국에서 지을 때는 지하만 콘크리트였고요. 위는 전부 목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을 때는 8주 만에 집이 다 지어졌었고 하지만은 그것도 다 화재나 토네이도 이런데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 되어 있도록 법에 맞춰서 짓게 되는 또 조금 더 집을 기능성과 효율성에 맞춰서 많이 짓는 것 같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그런 건축가가 지은 집들은 훨씬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혹시 미국에 집은 갖고 계신가요? 네, 아직 있어요. 아, 많이 올랐겠네요. 그 집을 팔아봐야 한국에서 전세도 못 얻는 아니, 그래도 지으실 때보다 많이 올랐나요? 뭐 올라봐야 한 몇 천만 원 오르는 상황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집값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네.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죠. 물론 저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뭐 무슨 맨하탄이나 뭐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서울 집값처럼 비싸겠죠. 아까 그 20대 청년들 저도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사실은 고시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랑 청년들 이런 분들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민낯일 수도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셔갖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데 주거 공간을 초이스를 하시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있는 고시원
이거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은 빨리 돈을 모아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그런 보금자리를 구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근데 생각보다 이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이런 민낯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임대료도 비싸고 주거 공간에 대한 게 인터뷰를 한 10개 넘게 봤는데 굉장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도시의 집이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시골의 집도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데 요즘 이제 인구 감소로 이제 시골에 점점 마을이 이제 사라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자연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도심 속에서 느끼는 자연하고 시골에 그냥 정리 안 된 자연을 느끼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잖아요. 자연을 드린다, 뭐 자연과 함께하는 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 어쩌면 시골에서 솔직히 사는 거 자연하고 살지만 그분들은 뭐 자연하고 산다고 느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엔 도시에 살아야 이 자연이라는 게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이건 당연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연이 들어오는 집 솔직히 저는 뭔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까 장소성이라는 걸 떠나서 얘기는 할 수가 없긴 한데 도심에 있다 보니까 집합주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일할 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로 개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개발을 할 때 주거 처음부터 평면을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주안점을 두는 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공간이나 일반 개인집이랑 뭔가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뭐냐면 먼저 앞서 나가는 주거 형태의 어떤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컨셉적으로 접근하는 게 계신가 해서 저희가 집합주거이면서도 틀에서 좀 벗어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탑다운 방식의 이렇게 획일화된 집합주거랑 한 소장님이 진행하셨던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된 개인형 주거의 어느 정도 그 밸런스선상에서 약간의 장단점을 좀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이런 좀 경제성과 개인을 위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좀 둘 다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가장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라는 공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범주화를 해보면 결국에는 거실, 키친, 잠자는 침실 공간,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로 필요한 방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집에 머무르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은 공간이 뭘지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에는 거실 공간이더라고요. 이제 혼자 살던 가족이 살던 연령대에 상관없이 이 거실이라는 공간을 어떤 분은 서재로 활용하고 싶기도 하고 부엌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이었어요. 구조를 최소화를 해야 돼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공간이 거실이어야 되고 기존의 주합주거에서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두가 아실 수 있어요. TV를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모호하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 벽에는 꼭 TV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 안에서 방향성을 안 주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을 극대화해주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휴식을 위한 공간은 최대한 편안하게 그 외의 공간들은 또 기능적으로 어떻게 충족하면서도 알파룸 같은 공간들을 통해서 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조 소장님 거실 얘기하셔가지고 노부부 이제 두 분이 사시는 집이에요. 근데 거실에서는 가끔 이렇게 손님들이나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 정도고 항상 생활을 식탁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실이 크기는 집에서 가장 큰 장소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실에 이렇게 소파를 놓고 뭐 오디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면 계획을 할 때 메인이 항상 이제 거실이라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실이 제일 컸던 이유도 예전에 이제 한옥부터 한국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뒤로 보면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 미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초화 주택부터 이렇게 주택 설계 평면을 보면 집이 엄청 사이즈가 큰데 거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컴팩트 있게 딱 쓰임에 맞는 공간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하는구나.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작은 거실에서 쓰는 것 자체에 답답함을
일으키는 건지 그런 질문을 좀 해보긴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주택에 보면 대청마루라는 게 딱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게 커야지 집이 큰 듯한 그거야말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청마루에 대한 어떤 위치와 규모나 이런 게 많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거실을 크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죠.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거실이 희한하게 쓰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가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소파나 소파 앞에 있는 테이블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소파를 두면 소파에 등을 대고 앉아 계시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TV를 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가구를 가봐도요, 소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소파 앞에 등을 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소파가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좌식에서 입식으로 완전히 못 간 상태에 있는 가구의 높이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집 안에서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가 확실하게 입식이라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침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는 아이가 떨어지면 애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높이의 침대거든요. 그래서 그 노부부께서 아마도 식탁에 많이 앉아 계시고 거실에서 생활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는 이유는 가구한테도 탓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답을 아직 못 찾으신 이유가 이렇게 평면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러신 그것도 것 있어요.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실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실은 거실이랑 키친은 합쳐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지금 집합주거들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을 보면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요리만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백키친과 프론트 키친으로 나눠지면서 그 프론트 키친이 결국에는 거실 공간이랑 조금 모호한 경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주방이고 어디까지가 거실이냐가 좀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좀 유연성을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결혼할 때 집이 크지 않았는데 무조건 저는 식탁을 크게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식탁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는 공간이 될 거기 때문에 거실에다 식탁은 무조건 크게 두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상대적으로 거실 공간이 너무 이제 협소하게 느껴진다라는 좀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구에 따라서 이 영역감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고.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의 질문을 할 때 항상 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서의 어떤 그 사물의 변화가 결국에는 다양성들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빈 켈리라는 그 테크놀로지 쪽에 이제 그룹분이 쓰신 책에서 로켓의 사이즈가 말의 엉덩이 사이즈 때문에 정해졌대요. 예전에는 이동수단이 말이었었고 마차의 사이즈 때문에 도로가 정해졌고 그렇게 정해진 도로에서 로켓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평면이 다양할수록 그 양이 엄청 많을 거고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걸 지어나가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기술의 발달의 요소에 따라서 이것들이 자유도를 갖는 범위도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집의 디자인으로 하면 뭐 백수범 소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상품 개발부터 VIP의 집, 뭐 굉장히 많은 집의 어떤 디자인들을 계속 해왔는데 백수범 소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집의 개념과 지금 현재와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파트 주거는 이 월 스트럭처 때문에 가변성이 없어서 가변성을 만들고 싶은데 분양가라든가 사선 높이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상업적인 거를 넘어서기가 쉽지를 않아서 그게 한계에 좀 부닥치긴 하는데 최근 모 건설사들이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해결을 해서 그래도 가변성을 많이 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도시화되면서 집합주거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거 아까 장수성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집이 외부 환경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테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활용이 안 되고 있죠. 발코니에서 저희가 빗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고자 계속 하긴 하는데 또 오전에 제가 미팅을 잠시 아까 이태원 쪽 그 미팅을 하고 왔었는데 외부 발코니 얘기를 했더니 도시가 워낙 오염이 심하잖아요. 싫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발코니가 멋지고 옥에 루프탑이 멋지고 이런 얘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라 우리가 어떤 관점을 얘기할 때 되게 힘든 게 디자이너 관점하고 사용자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환경과 교감할 수 있는 주택을 계속 고민을 했고 옛날에 김석경 교수님도 바이오필릭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집이 가져가는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고민은 하긴 하는데 여전히 힘든 부분 같아요. 우리 한강수 소장님 워낙 타이틀을 잘 달아주셔가지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헤매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디자이너가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의 어떤 중요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교감이 필요한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조 소장님 말씀하신 그 로켓의 사이즈? 사각의 평면 때문에 사각의 가구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닐까. 뭐 그것 또한 또 이제 비용하고 또 연관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뭐 32평, 23평 평면을 보시면 그 당시 기준으로 식탁이 1cm, 2cm만 안 맞아도 스케일이 안 맞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는 이 주어진 유니트에서 거실 사이즈를 뭐 3100으로 하든 3600으로 하든 이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그래도 스케일이나 비례가 아주 최적으로 딱 맞게끔은 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집들을 좀 돌이켜보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개인적으로도 인테리어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저 한강 쪽에 있는 평들이 있어요. 거기는 한강이 식탁을 놓으면 그쪽이 거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불법이겠죠. 그 당시에도 그 공간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사시는 사람에 대한 나름 이제 고민은 그래도 치열하게 하지 않았었나. 교장 선생님은 민간 쪽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저는 공공에서 일을 6년을 했었는데요.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이 평면 개발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항상 거주자 조사를 했어야 됐고 뭐 많게 하면 600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나왔던 게 3세대 동거형, 노인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 세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끔 해서 뭐 수평 분리형, 수직 분리형, 뭐 수평 인거형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그 또 훨씬 전에는 몸이 불편하신 거주자를 위해서 1층에서 계단이 아닌 램프로 갈 수 있게 하는 1층 세대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문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80년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지 중에 하나가 부산 망미에 있는 주공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테라스 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그 테라스 하우스가 정말 외국에서 보는 테라스 하우스처럼 이렇게 방수도 완벽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집들이 다 자기네만의 정원이 있고요. 정원이 큰 집은 자기네만의 정자까지 있어요. 파골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집 안에 조그맣게 연못이 흐를 수 있게까지 돼 있고 그 집 각각을 들어가려면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골목이 그게 사실은 나중에 휘경동에 있는 뭐 LH 테라스 하우스 그 용인 상가에 있는 그린빌이라고 하는 단지의 테라스 하우스에 약간 인스피레이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기 전부터 새로운 평면에 대한 노력은 되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더 좋은 집을 만드는 노력은 디자이너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나가냐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단에서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시도를 해볼지에 대한 좀 탑다운 방식의 그 방향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실제로 거주자들 또 어떻게 내가 이렇게도 살고 있구나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구나 이런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집이 다음 단계로 점점 더 진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어지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면서 짓는 집 자체가 대상을 불문하고 효율성을 중심적으로 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살아볼 수 있다라는 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면 또 거주자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도시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좀 관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평균의 몰락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것들이 아까 그런 제도에 의해서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의 몰락. 거기는 정말 정말 예. 토드로즈라는 그 작가가 쓴
책 제목이 평균의 종말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 굉장히 획일화된 이제 아파트가 종말된다라는 그런 인용을 한 겁니다. MZ 세대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81년생에서 2009년생까지가 세계 전체 인구의 42%라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그분 MZ 세대라고 하는 그 81년생에서 2009년생들이 주거 공간에서도 그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뭐 양산 팔로업으로 했던 그런 주거 공간이 이제 종말된다라는 거를 인용한 건데 주거 공간이 뭐 소유보다는 공유, 경험. 그러니까 주거에서도 뭔가 자기가 경험을 한다 이런 게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잠만 자고 뭐 밥만 먹고 씻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제3의 공간. 스타벅스가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해서 되게 성공을 한 건데 대학생들도 오히려 학교나 강의실보다 거기서 모든 거를 노트북을 놓고 해결하는 걸 보면 결국은 미래에는 뭐 혹시 고시원에 사시면서 스타벅스를 더 집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아주 초개인화, 아주 개인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마케팅을 구사하는 걸 초개인화라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 주거 공간에는 초개인화 이런 거가 많이 니즈가 반영돼서 주거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한 소장님이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의 경험에서도 주거를 하실 때 멋있게 보이려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뭐 나의 디자인 철학이나 이거를 반영한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해요. 저도 뭐 공동주택의 인테리어를 회사 차원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컨셉이 클라이언트에 무조건 맞춘다였거든요. 그냥 토도 안 달고. 그런데 저희도 클라이언트한테 아니 무조건 맞죠. 대부분 디자이너들은 멋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집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는가 단어를 15개 단어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만남, 질문, 생각, 실체, 지점, 수평, 수직, 정성, 질감, 단차 그리고 사람, 환경, 경험, 물건, 현상 이렇게 15개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점점 집에서 멋부리는 집이 점점 저도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을 부린다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로 멋내 드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멋을 내 드리고 싶은데 대다수의 한국 분들이 솔직히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클래식한 집에 막 이렇게 뭔가 저희가 프랑스에 있는 어떤 클래식한 집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냥 저도 그냥 감과 비주얼과 약간의 경험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지 그냥 오롯하게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김성경 교수님 얘기했던 이제 자연이라는 거 나무만 자연이 아니라 그 도시에 보이는 그 시퀀스 자체도 자연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불빛과 그냥 뭐 밤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을 하면서 그런 시퀀스들에 대한 얘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일단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리모델링의 첫 번째 시장은 레벨이에요. 레벨.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주택하고 비슷하게 만들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주택은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진입로의 높이 그럼 진입로가 조금 낮은데 들어가면서 갑자기 거실의 높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또 높이가 좀 달라지고 하는 그런 단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 시퀀스는 굉장하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뭐 10cm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침실을 꼭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이즈의 규정들을 하면서 집을 짓고 있고 3가지 톤 이상 잘 안 쓰려고 해요. 그거는 원칙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우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물건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전제는 두고 디자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설계하는 입장에서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거실하고 주방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기술의 발전 때문에 행위들이 많이 바뀌어서 거실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주방이 갖고 있는 기능도 지금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디자인 적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게 옳은가 뭐 이런 거 다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식탁이라는 게 단순히 식사하는 공간이 아니고 전혀 다른 행위가 일어나니까 공간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사물의 변화는 빈부의 격차라고 생각을 해요. 사물의 변화가 결국엔 빈 공간을 만들 거야 라는 얘기는 그 빈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빈부에서 부를 가진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의 변화에서 가장 뭐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콘텐츠의 발전 중에 저희를 모든 사람들을 잡아놓는 콘텐츠가 넷플릭스, 유튜브. 이제는 TV를 보지 않거든요. TV 자체를 아예 보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는 TV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거의 뭐 유튜브 틀어놓는다든가 뭐 넷플릭스 본다든가 그러면서 집에 이제 있어야 될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난 소파하고 TV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식탁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나 음식 안 해 먹으니까 뭐 주방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집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다양성이라고 아까 20대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획일화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는 조금 돼요. 빈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미술 시장 규모가 거의 한국에 뭐 1년 뭐 1조 넘는 거의 시장까지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돼버렸는데 그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이엔드 주거, 개인 주거를 좀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하이엔드 주거의 클라이언트 분들은 조금 명확한 게 있으세요. 그 명확하다라는 게 나는 그릇을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그림 사는 걸 예를 들어 너무 좋아해. 여기에서 어떤 이런 행위를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유가 조금 없으신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주얼적인 접근이 더 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뭘 놔야지가 아니라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하지?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문화적인 얘기는 항상 집에 뭐 아날로그적인 사람의 냄새, 뭐 식물을 키워야 돼. 근데 결국에는 이건 또 돈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이라는 게 변화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무섭긴 하거든요.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이제 그 미드 시리즈를 보면 초근대의 미래 사회인데 그러니까 20대 초반 애들이 그냥 똑같은 룸 안에서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더 천정하고 그냥 모니터만 딱 있는 상태에 침대만 있고 밥도 없고 그냥 알약만 먹어도 되는, 그리고 모든 거는 미디어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거든요. 저희도 그런 환경이 어쩌면 또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김석경 교수님이 공공 개발할 때 평면 만들어 드리는 거라든가 모기업을 상대로 이제 바이오플릭이라는 컨셉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발 방향에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베이스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R&D도 하시잖아요. 네. 개별성이 강한 집이라든가 이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취향이 분명한 사람들 상대로 하지 않는 공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념적으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많으실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디자인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기 전에 일단 시장 조사를 해요. 그 해외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주거 디자인이 시작되고 있고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몰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 지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그 아파트 평면을 50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냈던 것이 테라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그 맨하탄 내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창문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뷰를 보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집안에 있었던 가벽들 같은 걸 없애서 집이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추세 같은 걸 일단 발견을 했고요. 건설사 중에서 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최근에 개발한 평면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30-40대의 그 가정주부들이 원하는 주택과 뭐 맞벌이 주부가 원하는 주택 해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게 39평형 정도가 됐었는데 39평형이면 아주 중형보다는 대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탑 디자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갠슬러, 뭐 HOK, 퍼킨스 앤 윌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자기네 R&D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R&D 보고서를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앞으로 주택이나 업무 공간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봐가지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을 찝어낸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플릭이었고요. 아마도 그걸 더 강조해서 상품 개발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이오플릭 디자인이 사실은 되게 철학적인 접근이라서 네이처, 뭐 자연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바이오플릭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뿐 아니라 요즘 학교, 건물에서도 아이들이 자연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로저 얼리의 서포티브 디자인 시오리라는 게 이미 있었고요. 그 전에 케플란이 자연을 보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뭐 줄어든다 하는 또 이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조합되면서 요즘에 이제 바이오플릭이라는 어떤 일종의 유행어 같은 것이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스럽게 하두긴 하죠.
정경 소장님도 주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철학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을 할 거냐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간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주거를 디자인할 때 개인을 위한 주거일 수도 있고 또 넓게 나아가서는 네옴시티처럼 한 나라의 한 환경을 위한 집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정도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큰 스케일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그 각 개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를 좀 다양한 스케일에서 다각도로 접근을 하면서 공간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게 디자이너로서는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관이 변하고 뭐 이혼율이 상승하고 다양한 결혼 형태 1인 가구의 63.9%가 여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래의 주거를 디자인하시고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잘 반영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미래의 주거 공간의 또 주체가 되어질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가 너무 많아졌대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에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주거 공간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주변과의 어떤 갈등을 좀 해소하는 그런 주거 공간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알파 MZ세대의 독립적이되 협력하는 주거 공동체가 탄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주거 공간을 정말 다양하게 기업과도 해보셨고 그리고 개인 단위의 주거 공간도 디자인을 계속 해오시고 계신데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좀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한데 선택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거 그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한 거를 고르게 되고요. 친근한 거를 덜 불안하게 여겨요. 익숙하고 친근한 걸 하다 보면은 자꾸 선택을 흔한 것들을 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이제 다양성에 좀 배치되는 그런 개념들인데 자기의 개성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있긴 한데 온전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쪽에 클라이언트를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좀 철학이고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문적인 공부보다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워낙 그 주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 개인적인 철학 이런 거.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집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집의 디자인은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만들고 나면은 결국엔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는 단어 중에 이제 오롯하다라는 그냥 오롯이 그냥 혼자서 남들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뭐 저희 옛날에 마을이잖아요. 저는 아파트가 하나의 그냥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개념의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성이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라는 그 자체가 시골의 문화가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주택의 삶이 한번 그립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삶과 주택의 삶은 진짜 확연히 다르거든요. 아파트에서 오롯하다 프라이빗하다를 솔직히 느낄 수 있을까? 저는 많이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프라이빗하고 오롯한 그런 집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을 디자인할 때 결국에는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룸이 만들어지고 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 공간 안에서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좀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집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거를 많이 대화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그 석박사 배출이 전국 1위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데 기업에도 어떤 가치 밸류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학생들 자체 뭐 미래 세대들이잖아요.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 주택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생활을 담아내는 거긴 하지만 또 여러 사람을 이해해야 지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발생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정말 소수의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여기선 안 하는 그러한 내용을 끌어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따져보면 바이오필릭 같은 컨셉은 이미 저희 학과에서 15년, 14년에 벌써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라고 학부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석박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한테 되게 유익했던 게 개인적으로도 집에 대한 생각도 새로 해보게 되고 남이 갖고 있는 생각, 접근성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그런 데서 리뷰를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